한 달간 파업 중인 삼성전자 인도 가전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타밀나두주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은 월급 100% 인상과 직원 사망 시 가족 채용, 주 35시간 근무 같은 한국에서도 이뤄지기 힘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애플이나 구글의 공장까지 인도에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삼성전자 사태를 보고 다른 공장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인도 총리까지 인도인들을 구금하고 있어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마이클입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인임을 강조하셨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어로 대화하셨어요. 사는 곳이 캐나다인 만큼 영어는 어차피 배울 것이고 한국어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내셨고 그곳에서도 한국어를 계속 사용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현지 친구들이랑 사귀다 보니 한국어를 많이 잊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래도 집에서는 계속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가끔 외할머니가 계신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음식들이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특히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현대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결국 미국의 명문 대학인 듀크 대학에 입학했어요. 듀크 대학은 정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죠.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각 문화의 독특함과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 중에 한국 학생들과 특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꼈죠.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을 함께 먹고 한국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한국인 DNA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한국계 학생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했죠. 김치 만들기 워크숍, 한국어 회화 클럽, 한국 영화 상영회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어요. 그러다 한국 군대에 대해 알게 됐고 갑자기 제 안에서 군 복무를 해야겠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죠. 한국으로 가서 군대에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어요. 편한 생활을 포기하고 힘든 군대에 가려고 하냐고요. 솔직히 저도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건히 하고 진짜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군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생활 방식 모든 게 달랐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우들과 진한 우정을 쌓았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고된 훈련을 함께 견디며 동료들과 나눈 대화, 휴가 때 맛본 한국의 음식들, 제대 후 친구들과 여행한 추억들,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추억이 됐어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찼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커졌죠. 군 복무를 마치고 나니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정한 한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죠. 대학원 생활은 제게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학술적인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논문도 한국어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 사회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실감했죠. 대학원에서 만난 동료들과 교수님들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교육열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교수님들께서는 저의 학문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셨고, 한국계 외국인인 저의 독특한 시각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자신감도 많이 얻었죠. 덕분에 한국과 서양의 문화를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도 할 수 있었어요. 대학원 생활 동안 한국의 다양한 지역도 여행했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제 인생에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삼성전자의 공채로 입사하게 된 거죠. 한국의 대표 기업, 아니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된 건 제게 정말 큰 자부심이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가 한국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삼성전자가 세운 인도의 저를 그곳으로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 인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인도행은 제 경력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흥미진진한 기회였어요. 홍콩 시위와 코로나 사태 등 연이어 중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탈중국 대체제로 각광받은 인도는 많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거대한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 덕분에 인도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죠.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인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어요. 제가 인도로 가게 된 건 정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인도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의 엄청난 열정이었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일에 대한 의지가 정말 대단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열망이 느껴졌어요. 시간을 늘려 더 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한편으론 감동적이었죠. 인도는 정말 특별한 시장이에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큰 기회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고용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했어요. 단순히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인구의 3분의 2인 9억 명이 35세 미만이라는 점은 인도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인도인들을 데리고 일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이해의 어려움이 종종 있었죠.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달랐어요.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5분에서 10분 정도 늦는 건 일상다반사였죠. 뛰어오지도 않고 항상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그들의 인도 표준 시간이라 불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부족도 눈에 띄었어요. 특히 음악 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가 심각했죠. 어디서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새치기 문화도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줄 서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공유 정신도 엄청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모두 공유하려고 할 정도예요. 함께 일하시는 부장님께서는 중국 공장에도 계시다가 인도 공장으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인도 사람에 비하면 중국인들은 양반이라고 하셨죠. 기차를 탈 때도 문 열리기 전에 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택시를 탈 때의 경험도 특별했어요. 탑승 전 흥정은 기본이고 내릴 때까지 계속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실감했죠. 인도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저신뢰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박힌 불신의 문화를 의미해요.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조차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불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이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족, 마을, 종족과 같은 좁은 범위의 내부 집단에만 신뢰를 둔다고 해요. 이러한 신뢰의 경계는 행동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부 집단과 외부인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기도 하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다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인도의 상황을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빈곤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인도 사회의 복잡한 양상을 전부 설명할 수 없어요.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인도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부조리와 원칙의 부재입니다. 상류층의 특권과 하류층의 할당제 등으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예외적인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함을 느끼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사회 전반에 걸쳐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불신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인구가 많다는 점도 이러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학생들이 버스를 탈 때 보이는 모습은 이런 사회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가방을 먼저 창문 안으로 던져 자리를 확보하는 행동은 정말 당황스러웠죠. 심지어 좌석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도 비집고 먼저 타려는 모습은 이러한 행동이 이미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인도의 비위생적인 환경 또한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와 동물들의 배설물이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계층과 치우는 계층이 정해져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해요. 길거리 음식 문화도 위생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냉장시설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어요. 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도 음식을 파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이나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위생관념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인 체인점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유명 샌드위치 체인점에서조차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위생 문제가 병원과 같은 중요한 시설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위생 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의료시설에서조차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도의 위생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보여주죠. 인도에서 보게 된 치과 치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길에서 소독도 안 된 기구로 치료하는 걸 봤는데 정말 믿기 힘들었죠. 처음 인도에 도착해서 거리에서 볼일 보는 남자들을 봤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지 내리고 볼일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지금도 그런 모습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게 돼요. 인도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인도 도로는 정말 시끄러워요.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고 교통신호도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모든 차들이 경적 울려대면서 먼저 가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게다가 동물들까지 도로에 돌아다니니 교통 상황은 말할 것도 없죠. 인도에서는 오염된 폐수에서 씻고 물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폐수에 떠다니는 것들이에요. 죽은 동물 사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경악스럽죠. 이런 상황을 보면 위생이 불법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위생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인도에서 지내는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 지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부장님께서도 난이도가 높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최근 저희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직원들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인도의 최저임금이 월 85,000원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최저임금의 7배나 되는 58만 원의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직원들이 100%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인도는 중국보다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죠. 그런데 임금을 2배로 올리면 116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은 중국 최저임금의 3배, 인도 최저임금의 14배나 되죠. 4주 동안 삼성전자 공장에서 1,500명의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삼성의 인도 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직원들은 새로 만든 노조인 삼성인도 노동복지조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노조가 있어야 임금 인상이나 근무시간 조정을 회사와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파업은 삼성이 몇 년간 겪은 가장 큰 규모의 파업이기도 해요. 특히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노력하는 중에 일어나서 더욱 주목받기도 했고요. 인도 공산당이 후원하는 노조가 나서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프죠. 최근 인도에서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와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도 있었어요. 삼성이 중국에서 철수하자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공장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변 상권까지 모두 타격을 받았죠.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지역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대요. 이 소식을 들은 인도 총리가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도 인도 진출을 재고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급히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시키고 삼성에게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대요. 근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고용 세습이나 주 35시간 근무 같은 건 한국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잖아요. 처음엔 더 많이 일하게 해달라더니 이제 와서 이런 요구를 하니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삼성이 인도에 간 이유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 삼성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인도 정부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보다 나은 조건이어야 인도에 공장을 세우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굳이 인도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저도 삼성 직원의 입장으로 하루빨리 인도에서 털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이클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행을 결정했는데 인도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결국은 스스로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네요. 제가 호주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인도인들의 밤 늦게까지 소란스러운 음악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세 바뀔 것 같진 않네요. 이상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야, 너 여기 이 자리 아니야? 얼른 구석으로 가. 말없이 구석으로 가서 앉는 인도 여학생. 그 옆에 다른 학생들은 수군거리면서 한 여학생을 차별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태어나 인도 델리에서 자란 아이샤라고 합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인한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브라만이라는 가장 높은 계급을 시작으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계급으로 존재하죠. 저는 수드라라는 가장 최하층민 계급으로 천민에 해당하는 계급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도미왈라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겐자스강에서 전문적으로 빨래를 해주는 직업으로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정성스럽게 빨래를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죠. 저희 아버지는 인도의 가장 많은 교통수단인 툭툭이라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해주는 운전기사입니다.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TV를 보며 춤추는 것이 저의 인생의 낙이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무용을 접하고 무용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인도에는 카스트 쿼터라는 대학 입학제도가 있어요. 특례 입학 같은 비슷한 건데 저같이 하층 계급인 수드라 계급은 조금 더 쉽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저보다 높은 계급 친구들은 모두 과외도 하고 무용도 따로 배웠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벌어오는 돈으로도 동생들과 함께 먹고 살기가 빠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과 비교해도 훨씬 무용의 소질이 있었지만 카스트 쿼터로 들어간 대학에서는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항상 구석 끝에 앉았고 가끔 앞에 앉는 경우에는 다들 저보고 구석으로 가라고 했어요. 춤추는 시간은 너무 행복해서 춤만 추고 싶었지만 식사 시간이 되거나 개인 시간이 되면 저는 구석으로 가서 혼자 쓸쓸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무용 연습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돌아가면서 물을 떠오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물을 떠오라고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암묵적으로 네가 떠오는 물은 더러워서 마시기 싫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대학 1학년을 들어가자마자 저는 너무도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하지만 춤이 좋아서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코로나였죠. 2020년 최악의 코로나로 장기간 셧다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저는 우연히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면서 K-팝과 K-드라마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블랙핑크를 좋아하게 되었고 블랙핑크의 춤은 파워풀하면서 부드러운 춤선으로 춤을 전공하게 되는 저는 단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가수들뿐이 아니었어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인도는 발리우드라고 불리울 정도로 매년 1000편 이상 영화를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죠. 인구수가 많다 보니 인도 내에서의 인도 영화는 항상 최고의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 영화도 인도에서 성공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유일하게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져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 횟수는 370%까지 시장이 증가했다고 해요. 인도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의 정서와 취향에도 맞기도 하거든요. 제가 빠져든 갯마을 차차차는 야망에 찬 도시 여성이 풍경 좋은 시골 마을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찾는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수십 년간 인도에서 인기를 끌어온 드라마 플롯이라는 드라마와 비슷하거든요. 예쁜 여주인공이 당당하고 현명하게 삶을 살면서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며 갯마을 차차차 윤예진처럼 더 당차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한국 문화가 더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예요. 오징어 게임은 인도 인구 반 이상이 봤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일단 오징어 게임에 인도의 배우가 나오기도 했고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정서가 저희와도 잘 맞았고요.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는 모습이 인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기 때문이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한국어와 한국 춤이라는 것을 느꼈죠. 항상 학교에서 쭈그려 사는 저의 모습은 더 이상 제 스스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당당한 저의 인생을 살기로 노력했어요. 코로나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셧다운이 되면서 저는 미친 듯이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한글 노트를 만들어서 한국어 대사를 모두 적었고 한글 공부를 했고요. 제 인생에서 한국어 공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한국어에 빠져들다 보니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한글도 잘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케이팝을 들으면서 한국 노래를 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워낙 춤을 좋아하고 잘 췄기 때문에 춤도 수준급으로 추게 되었죠. 우연히 인도 내에 한국 문화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계급도 필요 없고 오직 한국어를 잘하거나 케이팝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모임이었어요. 사실 인도는 몇 년 전만 해도 계급 출신들이 영어를 잘하는지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영어보다도 한국어에 빠져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건 인도 사람들인데도 모두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인도의 계급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특히 K드라마를 보면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매너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계급보다는 한국인들처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걸 느꼈죠. 한국 문화가 인도의 계급사회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1년 동안 한국 드라마에만 빠져서 모조리 외워서 한국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모두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안달이 났죠. 또 제가 블랙핑크나 아이브 같은 한국 가수의 춤을 따라 추는 걸 보면 다들 경이롭게 쳐다보기까지 한다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저의 존재 이유를 느끼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글쎄 그 모임에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 친구들 2명이 오게 되었어요. 걔들은 저를 차별하고 무시했던 애들이었거든요. 워낙 높은 계급의 계급이다 보니 저를 발톱에 때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애들이었거든요. 저와 같이 밥 먹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고 제가 옆에 앉는 것조차도 눈치를 주던 애들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춤도 대학에서 가장 잘 추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계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실력도 없는데 계급으로 특례 입학을 했다는 소문까지 냈던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걔들이 글쎄 한국어 모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모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 가나다라부터 시작하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에게 맞춤법부터 한국어 하나씩 물어보면서 거의 우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 그 모임에서 저를 대학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모임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무시한 애들한테 당장 모임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지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어와 케이팝 춤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 인도 내에서 한순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다들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난리가 났죠. 심지어는 지방에 사는 친구들까지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한순간에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한국어 하나 배웠다고 이렇게까지 제가 유명해졌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사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유명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힘들게 한국어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목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어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거든요. 한국어를 인도어로 소리나는 대로 써보기도 하고 그대로 읽기도 하고 매일매일 한국어 쉐도잉을 했어요. 저의 학습 과정이 담긴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100만 뷰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인도 유튜브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채널에 K-팝 댄스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리뷰를 했거든요. 저희 소문이 인도 전역으로 퍼져서 하루아침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엄청나게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한국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비법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한 인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저는 살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계급 중에서도 가장 아랫단계였기 때문이죠. 제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보다 계급이 높은 아이들은 항상 저를 무시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제 인생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는 저를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저를 닮고 싶다고 하고 그것도 가장 높은 계급의 친구들도 다 저를 높이 평가해주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K-팝을 더 열심히 춤추기도 했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저의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마침 뭄바이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그 댄스 경연대회에선 3명을 뽑아 한국 여행의 티켓을 준다고 했거든요. 저는 밤낮 없이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자면서도 춤을 출 정도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 저는 1등을 했고 한국행 여행 티켓을 받게 되었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냐 하면요. 예선 통과만 하는데 700대 1이었어요. 전국 각지에 있는 인도인들이 정말 많이 몰렸거든요.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저는 실력은 형편없고 춤도 못 추는데 계급이 낮아서 특례 입학으로 온 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렸거든요. 친구들뿐 아니고 교수님들도 은근 차별을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혼자 숨죽여 울면서 왜 이런 차별을 당해야 하나 서러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우연히 보게 된 한국 드라마를 시작으로 여주인공이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 보고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아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결국은 인도에서 K-팝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건 다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갔는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학교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가운데 앉으면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며 심한 무시도 당했고요. 그런데 이번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니 그 전에 저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모두 저에게 관심을 표하고 친해지고 싶은지 계속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 실력 하나로 인도의 계급까지도 모두 이긴 느낌이 들었답니다.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한국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인도 항공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또 다른 감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도는 사람들이 느긋한 건지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려요. 솔직히 비행기니까 그렇지 버스나 다른 운송수단을 타면 몇 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한국으로 도착했을 때 사실 드라마에서만 그려진 거고 실제 가보면 설마 저렇게 좋은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에 가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제가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공항이 정말 더웠어요. 항상 더웠기 때문에 저는 공항이 더운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대학교도 에어컨이 거의 없어요. 춤을 추는 공간도 그냥 더운 공간에서 춤을 추고 너무 힘들면 시원한 물을 마시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국 공항에 내린 순간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신세계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신기한 건 식수였습니다. 공항 곳곳에 개수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수대에서 사람들이 정말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서 저 물 먹어도 안 죽냐고 물었더니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며 웃더라고요. 한국 물은 워낙 깨끗해서 그냥 마셔도 죽는 사람이 없대요. 인도에는 물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콜라를 사 마시는데요. 그 콜라도 일부 나쁜 사람들이 콜라물처럼 만들어서 짝퉁 콜라를 만들어놔서 실려가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 마시는 게 1인 인도와는 다르게 그냥 수돗물처럼 되어 있는 물을 마신다니 한국이 이래서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바깥으로 나가봤습니다. 개가 하나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공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도에는 개가 정말 많아요. 정말 큰 개죠. 저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인도에 다니다 보면 개들이 하도 많아서 정말 무섭거든요. 제 친구는 그 개한테 물리기도 했고 저희 동네 할아버지는 개한테 물렸는데
전염병을 옮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한국에는 돌아다니는 개가 없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패키지로 여행을 해야 했는데 일단 숙소까지는 저희가 알아서 가야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 먹었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만지 미리 검색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희 인도에서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솔직히 가까운 거리라서 50루피면 갈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면 무조건 500루피를 부르는 게 인도 사람들이에요. 50루피면 800원인데 8,000원까지 부르는 거죠.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환율이 낮기 때문에 처음 관광 온 외국인들은 그게 그리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부르는 값으로 가기도 해요. 인도에 오시면 절대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의 반 이상을 깎아야 해요. 한국 버스도 얼마나 하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사기에 대한 내용을 적은 곳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다고 한국은 환율도 비싼데 대체 얼마나 바가지를 쓸지 가늠도 안 되었어요. 그렇게 버스 정류장으로 왔는데 버스 요금표가 다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한국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든 모두 같은 요금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에 탔습니다. 제 자리가 배정되어 있어도 인도 사람들은 모두 일단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예요. 이게 버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도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어떤 인도 아줌마가 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내 자리라고 했는데 아는데 넌 다른 자리에 타라는 거예요. 제 자리가 창가 자리라서 좌석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승무원한테 말해서 간신히 좌석을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인도에서는 그 좌석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버스에서는 모두 자기 좌석에 앉아 있고 다른 좌석에 앉은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한국 버스를 타고 가는데 도로들이 정렬이 되어 있고 차들도 한 줄로 가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차는 좀 막혔는데 차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없이 자신의 라인을 따라가는 차들을 보면서 인도는 한국처럼 되려면 정말 멀었구나.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구급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인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구급차가 지나가는데 차들이 모두 자리를 피해주는 거였어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인도 사람들이 세 발의 피만 닮아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묵을 숙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저희는 아직 휴대폰 개통도 하지 않아서 유심칩도 없는데 다행히 공항과 버스에서 모두 와이파이가 잡혀서 제대로 내릴 수 있었거든요.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나가는 분들께 길을 여쭤봤는데 모두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보고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시면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냐고 신기해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고 세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마 인도였으며 데려다 줄 테니 500루피 내라고 했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을 보니 정말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일행은 3명이었는데 3명 모두 여자라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널찍한 트윈 침대에 엑스트라 베드까지 비치해 주셔서 3명 모두 편하게 누울 수 있었어요. 사실 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침대에 누워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함께 인도에 간 친구들도 모두 일단 샤워를 하기로 한 명씩 화장실로 들어갔죠.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물이 정말 깨끗해서 이거 마셔도 되냐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정도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한 물로 샤워도 하고 침대에 누워보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배가 고파서 가까운 곳으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저희가 여행하면서 지낼 곳은 홍대였거든요. 밤에 배가 고파서 바깥으로 나가봤습니다. 역시나 나가보니 개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개가 없어서 어디든 맘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화가인데도 차들이 모두 질서를 지키고 가는 거예요. 인도에 번화가는 사람이 반차가 반이에요. 그냥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임자거든요. 인도에선 질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한국 홍대의 밤거리엔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각자의 앞길만 보고 신호등도 파란불이 되면 차들이 모두 대기하는 모습이 드라마에서만 봤던 연출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길가에는 쓰레기도 없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금연구역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인 새마을 식당으로 향했어요. 워낙 인도에서도 백종원이 인기가 많아서 백종원 식당을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술집 같으면서도 음식점이었는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모두들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놀라운 게 아니라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저희는 앉아서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시켜서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음식을 먹어보는데 다들 한 입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인도에는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는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왜 인기가 많은지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고기를 불판에 구워주는 건 정말 맛있었어요. 그냥 양념을 안 한 고기인데 불판에 구우니 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소금과 쌈장을 찍어 먹으니 고기가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담백하더라고요. 거기에 김치찌개는 매콤했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꾸만 먹게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인도에서는 원래 수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한국 문화가 인도에 자리 잡으면서 다들 숟가락 젓가락을 챙겨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수저가 엄청나게 팔린다고 해요. 한국에는 음식점에도 위생적으로 수저를 다 가져다 놔서 어딜 가도 깨끗해 보였습니다. 식사 후 호텔로 바로 돌아가기가 아쉽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보던 코인 노래방으로 가봤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니 한국 노래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신나게 한국 노래를 부르니 여기가 정말 꿈에 그리던 곳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다른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왕들이 살았던 경복궁, 미술관, 공원 안 가본 곳 없이 서울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 모두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화장실에 요금을 안 받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유럽이면 잘 사는 나라인데도 화장실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가 한대요. 인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인도는 화장실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도 화장지도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무료 화장실이 깨끗하고 화장지가 다 빛이 되어 있었어요. 가이드에게 듣고 놀라웠던 내용은 한국의 치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한국은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했어요. 함께 여행을 다닌 일행 중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관광객이 있었는데 거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에도 납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여행한 사람들도 모두 한국 문화에 빠져서 한국이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가 인도 구독자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켜봤는데요. 끊김없이 제가 하는 그대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 빠른 한국에서의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니 인도인인 저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한국처럼 되고 싶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왔어요. 인도로 돌아오니 한국의 쾌적하고 깨끗했던 그곳이 정말 그립더라고요. 길가에 개도 없고 어딜 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 음식들이 미치도록 그립답니다. 그리고 글쎄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여행했던 일들을 제 유튜브에 하나씩 올렸더니 제 구독자가 300만이 넘었어요. 이제 인도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되었어요. 한국어 하나 배웠을 뿐인데 저의 인생 자체가 360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돈을 조금 벌게 되어서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뭄바이에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동차를 사들여서 뭄바이에서 택시를 하시고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세요. 엄마가 10년 동안 겐지스강에서 빨래만 하셔서 허리도 너무 안 좋아지시고 무릎 관절에 손까지 성할 곳이 없으셨거든요. 엄마를 빨래에서 해방시켜드려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인도에서 한국어와 케이팝 댄스까지 알려주기도 하고 유튜버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을 알게 되어서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한국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평생 저의 발목을 잡고 기회조차도 빼앗아 갔는데 한글이 저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답니다. 제가 조금 더 유명해져서 다시 한국을 갈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네요. 한국 너무 좋아요. 이상으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인생이 달라진 인도의 아이샤 씨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인도에서도 한류 인기가 그 정도일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한국의 위상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착은 더 큰 감동을 전해드리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